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통섭 모델의 개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섭이라는 개념이 요게 이제 그 2006, 7년도에 나온 책인데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컬러큐럼을 개최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미래대학과 융합학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인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통합적인 존재다. 그죠? 그 다음에 융합, 복합, 통합, 통섭 이런 말을 썼는데 거의 유사한 뜻인 것 같아요. 내용은 학문간의 벽, 경계를 넘어야 된다. 학문간의 벽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학문은 분리과학과 종합과학이 통섭이 돼야 된다. 융합이 되어야 된다. 융합입니다. 일단 학문을 융합을 하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걸 꺼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봐도 인간과 동물, 기계 이 굉장히 다른 존재들인데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생기기도 하고 동물의 장기가 인간에게 지금 이식되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고 있죠. 또 생각만 해도 기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동물, 인간,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다루고 있는 모든 학문들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컨셉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게 아주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 통섭인데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최재천 교수께서 그 에드워드 윌슨의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아마 통섭으로 이렇게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시다가 아마 통섭이란 이렇게 이제 그 개념 번역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원 단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는 원어원은 컨은 함께죠. 실리언스는 뛰어오르다. 함께 뛰어오른다. 이런 겁니다. 리질리언스 그러면 다시 뛰어오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Unity of Knowledge, 지식의 통합 이런 건데 그걸 통섭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 아주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아마 원효 대사의 개념에서 따오신 것 같아요. 원효 대사께서 화음을 최고의 경지로 상정하고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화쟁사상의 중심사상이 통섭이다. 큰 줄기를 잡는다. 이런 건데 아마 여기서 인용을 하셔가지고 통섭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아마 상당히 좋은 번역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가능한 건 학문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학 모든 학문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이에요. 자연과학이라 그러더라도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이죠.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할 수가 있는 거죠. 목표가 같으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차이인 거죠. 통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과 통섭적인 모델이 있는데 전통적 모델에서는 한 우물을 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통섭 모델에서는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시작하라. 한 우물을 파다가는 매몰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려면 넓게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전통 모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통섭 모델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도 간다.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여러 사람이, 여러 학문이 합쳐지면 한 학문으로는 하지 않던 해결책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또 전통 모델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도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지만 통섭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존재한다. 또 나는 설명한다. 우리는 설명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학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인접하는 분야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 모델에서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하면 됩니다. 근데 통섭 모델에서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지만 인접 분야를 다 같이 알아야 되고 제너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나는 전부 다 하겠다 이것저것. 그렇지만 또 스페셜한 분야가 있어야 되고 스페셜 제너럴리스트죠. 기본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제가 리뷰를 하니까 제가 해왔던 그런 과정,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피리트라는 그 모델이 통섭 모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통섭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시아 학회가 있었는데요. 3만 아이들, ADHD 아이들 그 질환 하나만 가지고 학회를 이제 저희가 1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ADHD 리서치에 있어서 홍섭의 개념 이런 식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논문으로 쓰고요. 정신의학에서의 통섭의 개념.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통섭 사유에 대해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WHO의 이런 그 모델을 하나 넓혀서 스피리추얼 모델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논문을 제가 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시아 학회에서 했더니 그 학회에 그 세계 ADHD 학회 회장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더니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 세계 학회를 하는데 세계 학회에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같은 내용으로 그 세계 학회에 가서 밀라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표를 했더니 그 자리에 유럽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술이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컨실리언스라는 단어가 좀 낯서니까 그걸 좀 풀어서 써주고 자기가 들어보기에는 ADHD뿐 아니라 소아정신질환 전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델 같다. 사실은 그런 모델이죠. 그죠?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이오사이코소시오 스피리추얼 모델 in the field of child psychiatry 소아정신의학 분야에서의 도전 모델 이렇게 바꿨죠. 더블린에서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세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술이사가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더니 그 내용을 세계학회에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더반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꼭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런 모델을 제시를 했더니 이게 이제 국제적인 모임에서도 제가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ADHD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밀라노에서 열린 ADHD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 학회에서 제가 저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요. 요건 이제 세계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홈페이지에 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한 그게 홈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8월 12일 제가 2014년 8월 31일 날 정론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기 직전에 세계학회에서 더반에서 열린 세계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건 제가 정론 퇴임을 할 때 쓴 책인데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 쓰면은 책이 되죠. 제가 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만사 형통 모델인데요. 저걸 만들었더니 그게 이제 그 모델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모델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왔느냐. 그걸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면, 역사적인,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 우주적 이렇게 됩니다. 철학적이라고 하는 건 저게 종교, 문학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태도로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WHO에서의 모델이 바이오사이코 소셜한데 웰빙이거든요. 웰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적극적이 된 거예요. 단순한 질병 없음이 건강이 아니에요. 웰빙, 잘 살아야 돼요. 피지컬 웰빙, 사이콜로지컬 웰빙, 소셜 웰빙이에요. 이 웰빙의 실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웰빙이 뭐죠? 웰빙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낙관적으로 살아야 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실현도 해야 되고, 조화롭게, 행복한, 웰빙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삶까지 실천이 돼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까? 그죠? 그럼 이 웰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긍정심리학을 통합을 한 것이죠.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이론 자체가 제일 처음 나온 건 그 긍정심리학인데요.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우울증은 좋아지는데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를 하면은 비관주의는 없어지고 또 죽겠다는 생각은 없어지는데 재미있게 살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주의를 없애주는 거하고 낙관주의를 강화시켜야 되는 건 다른 트랙이라는 겁니다. 비관주의를 약화시켜주는 거하고 낙관주의를 강화시켜주는 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항상 뭐 이렇죠. 질병 모델입니다. 과거에 발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고 그 증상을 감소시켜주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모델인데 긍정심리학에서는 적극적인 모델이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한 개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건 뭐냐 이거죠. 개인의 장점은 뭐고 그걸 어떻게 발휘시켜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게 긍정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부분하고 강한 점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이래야 이제 긍정적인 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뭐 환자를 볼 때 우리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죠. 현 증상, 과거력, 과정력, 개인력.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왔는지 해야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꼭 의학뿐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그래야 현재 바탕에서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은 이건 뭐 의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 다 공통적인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과학적인 태도인데요. 이건 연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건 엄청 어려운 것이죠. 이 개인적인 편견이 배제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편견을 완전하게 배제시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말씀 간단하지만 실제 실천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제 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과정이 다 이 과학적인 가설을 세우고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토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제되었냐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잘된 연구냐 아니냐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모든 사물을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술적인 관점이죠. 예술적이라고 하는 건 예술은 인간 내부에 진선미가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진선미를 예술적인 관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는 거죠. 색깔로 표현하면 그림이 되고 돌멩이로 하면 조각이 되고 건축이 되고 이런 겁니다. 결국은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는 진선미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전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저런 진선미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저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못 보지만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음악과 정신이학, 베토벤에 대한 연구, 융과 베토벤, 프로이드와 베토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철학, 윤리적인 거죠. 인간에 대해서 깊이 보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소중한 데서 얼마나 인간뿐 아니라 사실 저런 데서는 뭐 무생물의 존재도 다 소중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깊게 소중한 자세로 대하는가 이게 이제 종교 철학 윤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절대의 의미와 성찰이나 도덕과 생존, 종교적 생각 이런 논문을 쓰면서 종교적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주적 태도인데요. 흔히 저런 말을 많이 하죠. 인간은 우주적 존재다. 한테 수양을 깊게 하고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공통적인 게 인간은 우주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세포 속에 우주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죠? 또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늘 오랫동안 해온 이런 우주적 관점이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저는 제 모델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주론의 발달사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호킹. 이렇게 이제 우주론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이었죠. 그죠? 천동설이었어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 이렇게 본 건데,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지동설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 이론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 이해도 못하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런 발달 과정이 우주론의 발달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발달 과정은 소립자와 자연의 힘인데요. 이 입자의 발견 과정입니다. 보면은 뭐 하나씩 발견하면 노벨상 다 받았어요. 중성자 발견하면 노벨상, 쿼크 발견하면 노벨상, 또 베타 원리 이런 원리를 발견해도 노벨상, 양전자 발견하면 디레기한 사람 또 노벨상, 또 그다음에 그 입자들, 매개 물질들 이런 거 발견해도 또 노벨상이에요. 이게 보면은 노벨상들이 뭐 대칭의 원리를 가지고 어쨌든 그 입자의 발견 과정이 또 큰 우주론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개 입자, 힘이 있죠. 그죠? 힘이 이제 그 우주에 작동하는 힘이 네 가지입니다.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 강력. 강력은 강한 핵력이죠. 강한 핵력. 이 네 가지인데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중력은 중력자, 이 가상 입자인데요. 전자기력은 광자, 양력은 W 뭐 플러스 마이너스 Z0, 강력은 글루온. 이런 매개 입자의 발견. 그러니까 힘의 발견과 매개 입자의 발견. 이게 또 우주론에 있어서 큰 한 발달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론이 내용은 엄청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은 시간 개념의 발달 과정이 있고요. 또 공간 개념의 발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발견사, 그 다음에 물질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특성에 대한, 그러니까 우주론이 굉장히 힘들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설명드리지만 하나하나가 뭐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우주의 발달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책을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모델을 생각할 때 물질의 발달사는 이건 이제 그 밀입자거지만 바이올로지 신체적인 면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모델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들어가면 우주적 개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양에서도 이 우주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장자예요. 장자의 그 외편 지분류란 챕터에 외 불관호 우주 내 부지요 태초라는 이런 규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자는 우를 공간으로 개념을 하고 주를 시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죠? 그 옛날에 우주로는 한 발자국도 올라가 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이렇게 깊은 성찰을 통해 가지고 우주라는 개념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실제로 서양에서의 우주의 발달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발달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을 포함을 해가지고 구조는 바이오,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것 네 가지가 되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공간은 나,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우주로 향하죠. 태도는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 철학적은 이게 종교, 문학적, 윤리적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보면 인간을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소가 360가지가 되거든요. 4개, 3개, 6개, 5개니까. 그래서 360가지 요소가 다 기능을 해야 완벽한 건강이 되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거죠. 그래서 인간 전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이름을 붙였죠. 만사형통이라는 이름, 우주적 이름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좀 그 건방진 이름이긴 한데 왜 제가 이 이름을 붙였는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력을 제외한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통합이 됐어요. 그게 그랜드 유니파이드 테오리, 약자로 GUT라고 씁니다. 그 이름을 우주학자들이 대통합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중력이 통합이 안 됐죠. 통합이 안 됐는데 앞으로 중력이 통합이 되면 그 이름을 Theory of Everything, 만사 형통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근처를 잘 가지 못했었죠. 못하고 그 후에 학자들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실천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데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주에서는 실천을 못했지만 저는 인간 레벨에서는 실천이 된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따와가지고 모델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만사 형통형 모델이라고 붙였고, 그게 우주론에서 나온 모델이 돼가지고 일명 우주적 모델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 세 가지 학문이 대모델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 관한 학문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만사 형통형 모델이라고 이름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저 만사 형통형 모델은 그 각각의 요소를 따지면 360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요소가 모두 성취가 돼야 완벽한 건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거죠. 제가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론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는 실천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델로 해서 만들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완벽한 건강 상태란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인 태도. 제가 이제 그 구조는 그 구조로 보는 겁니다. 기계로 보면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건 구조에 해당되죠. 기계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태도는 기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칠해져야 구조가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태도로 이런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라는 면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 완벽한 건강 상태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론적인 거죠. 그죠? 이론적인 거죠.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 거고 저런 모델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내 몸은 어떠냐, 마음은 어떠냐, 사회성은 어떠냐,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그걸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고 태도가 어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학문적으로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학문이 모두 통합된 모델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모델에 도달할 때까지 제가 걸린 시간은 약 한 50년쯤 걸렸습니다. 제가 그냥 나오고 쭉 환자들 보고 경험을 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하면서 아주 심플한 모델 같지만 걸린 시간은 약 50년 정도 걸린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물 한 방울이라면 알아야 할 것은 태양과 같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건 계속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태양과 같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가지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베토벤하고 같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만 얘기하라. 그러면 베토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모델 이름이 좀 건방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입체적으로 인간에 접근할 수가 있고 건강히 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 모델이죠. 질병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모든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모델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이어질 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